분양형 호텔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요즘은 유명 방송인들도 광고에 나와서 이걸 홍보하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리 연 8% 뭐 10% 확정 수익 보장해도 그 시행사가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도 그 시행사가 주주님 저희가 지금 너무 예약률이 저조했어요. 이번엔 배당금 못 드립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 시행사가 혹시 장사가 안 돼서 망해버리면 그 시행사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요일 선거의 감 김원장입니다. 시작합니다. 분양형 호텔 광고를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이제 신탁사는 또는 뭐 시공사는 건설사는 관계없음 지급조항 옆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누가 관계 있느냐? 그 사업을 시행한 주체인 시행사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시행사가 장사 안 돼가지고 못 주겠어요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돼 있어도. 게다가 시행사 망해버리거나 뭐 주인 바뀌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심지어 뭐 주주님 저희가 저조한 예약률 타개를 위해서 신규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 개설을 위해 추가로 주주당 1,000만 원씩 출자를 의결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돈 받기는 그냥 더 내야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사업이 뭐 10% 수익이 확실해 보이면 은행이나 펀드가 다 돈 빌려줍니다. 다 투자하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이자도 시간입니다. 요 며칠 아우디가 실검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화제였는데, 모델 하나를 40% 할인하겠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괜히 소비자 혼란만 불러오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선거인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죠.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로서 적극적인, 감시를 하자, 할 말은 하자, 이건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거 도입한다고 저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한다고 해놓고 어제도 못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기업들 반발도 거셉니다.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 많이들 기다리셨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A3 모델? 네, 그거를 할인 판매한다는 거예요. 몇 대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나와요? 지금 3,000대가 대상 물량으로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를 전체 판매량의 9.5%까지는 팔아야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할인해서 그 물량을 밀어내는 건데 네. 사실 저는 이 해당 회사가 하고 있는 행태가 썩 마뜩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싸게 파는데 왜? 마치 소비자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처럼 네. 상황이 그렇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도 상황을 좀 손 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일반 소비자가 가서 구입하시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딜러사들에게 다 팔렸어요? 25일에 배정이 끝났다고 해요. 네. 각 딜러사에. 이 공식 딜러사들을 통해서 아마 딜러 한 명에게 본인 혹은 직계가족 포함해서 한 7대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할인율로 나오면 이거 그 안에서 다 소비되지 않겠어요? 해서 본사 입장은 이거예요. 소비자가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딜러사들이 혹시 계약했다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인수를 포기한 그런 물량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데 아마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정도 혜택을 보고 이 차를 살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차가 이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존 차주들이 이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내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모델 그런 작년 올해 뭐 요 사이에 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은 중고차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란 기자? 제가 저희 회사 후배가 이제 8개 공식 딜러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군데가 일반인은 구입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했고 네. 2군데가 구입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물량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대호 수입차를 이제 판매를 할 때 뭐 독일이라든지 뭐 제조 국가가 있고 이걸 수입해 오는 그 공식 본사 개념이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라는. 네. 그리고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말씀하신 딜러사들 네. 한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사실 이 딜러사들이 누구에게 판매하느냐
고객을 어떻게 유치해 오느냐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할인폭이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뭐 VIP 고객이라든지 임직원들에게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신모델이 나오기 전에 본사하고 딜러사 사이에 어떤 통보가 미리 가요. 그래서 딜러들은 얼마에 어떤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이걸 싸니까 임직원들 우선 VIP 고객 우선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데 이 할인에 관심 갖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2016년에 그 유명한 디젤 게이트가 터졌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8만 대나 그때 인증 취소해서 기억나실까요? 평택항에 뭐 수개월, 6개월 넘게 쌓여있던 네. 차들이 있어요. 못 팔아서. 뭐 눈비 맞고 수천 대 넘게 있었죠. 네. 이 브랜드가. 2만여 대가 되는 것으로 그때 파악이 돼 있었고요. 그 차 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모델명을 놓고 보면 이번에 판매되는 해당 모델들은 가솔린 모델이고 네. 그때 거기 있었던 건 디젤 모델이다. 이게 그 설명인데 회사 네. 측의 설명인데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델들도 본사로 다 보냈다. 네. 예전에 독일로 다시 그랬다고 갖다 했죠.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 보도 보니까 아직도 3,000대가 남아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런 네, 논란이 맞아요. 아직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델이 정말 그때 거기에 쌓여 있었는 야적돼 있던 차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저는 이건 그게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할 말씀을 수가 못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완성차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폐차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왜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서 앞에 헤드라이트라든지 뒷부분 좀 부분 변경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디젤 차들이고 이번에 판매한다는 거 이제 가솔린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모델이니까. 그럼 뭐 엔진까지 바꿨나? 근데 이건 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걸 문제죠. 식당 주인이 우리 집에 2년 전에 들어온 저 냉동 삼겹살이 있는데 이걸 작년에 절여놨다가 다시 냉동했는데 그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관청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뜯어보지 관청에서. 않는 아니 이상은.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국토부가 알려줘야죠. 국민들한테 그 차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뭐 그 커뮤니티에서는 평택 에디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평택 에디션 이거냐 아니냐면서 막 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본사고 어디고 확인해 줄 수 없다예요. 이게 말이 안 그게 되는 납득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구입해 보시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바코드가 있고 모델별로 하나하나 다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콜할 때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아. 생산한 어디에서 만든 차를 리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사는 이 바코드의 이력을 추적하면 얼마든지 알 수 그렇죠.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뭐 본사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시장 혼란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그렇죠. 해볼 수 있는 이러면서 거죠. 이게 이제 그 2년여 동안 판매가 중지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4월부터 판매를 재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뭐 1,000만 원을 깎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판매에 나서가지고 3위로 단숨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판매량이. 네, 판매량 순위로 봤을 때 수입차 가운데서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인 광고 효과가 생긴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자들이 야 이것 좀 확인해줘 이것 좀 확인해줘 전화하면 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상 늘 강조하는 말이 경쟁사들은 과징금을 법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고 마는데 우리는 법을 지키고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 이거는 모든 대담마다 빠지지 네. 않고 등장하는 하나만 겁니다. 더 체크를 해볼 네,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아우디 A3 대란이 왜 벌어졌느냐 그 근원을 좀 찾아 올라가 봐야 되는데 아까 박연미 기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전체 판매량의 9.5% 이상을 친환경차로 팔아야 하는데 네. 그걸 친환경차를 못 팔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갖고 이걸 있는 그 9.5% 이상 못 팔면 다른 차도 못 파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그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500만 원 과징금 내면 아,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네. 과징금을 내고 마는데 야, 그렇구나. 자기들은 우리가 이거 이미지 손상도 입을 것 자, 같은 그런데 거야. 네. 이 회사가 갖고 하겠다. 있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은 게 A3라는 하나 모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고 A3라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회사 차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A 뭐 6, A 이렇게 큰 차들을 크게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들은 친환경 인증도 받지 못했고 해서 가장 작은 차를 가장 많이 싸게 팔겠다 이거거든요. 네.
네, 회사가 하고 그나마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미 다 그렇죠. 아주 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25일에 네. 이미 물량 배정 끝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다 리스로 팔았다고 하던데. 아, 네. 40% 그 정도가 조건이 리스로 붙었다고 나가는 하죠.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실제 대리점에 가봐도 저희는 그 모델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행태가 굉장히 마뜩치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동안 사실 거짓말을 했다가 들켜서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마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뒷짐을 지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기존 차주들도 어찌됐든 앉아서 피해를 보게 본인들 되는 중고차 거죠.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피해를 네. 보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이번에 차를 인수해도 향후 한 3, 4년 사이에는 해당 모델 중고차 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셔야죠.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평택항에 그때 2만 대가 서 있었을 때도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물류 비용하고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 차들이 굉장히 싼 값에 할인돼서 시장에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가 터는 게 있었거든요. 낫다. 네, 이런 그렇죠. 말이야. 뭐 알게 모르게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었는데 이 회사가 거짓말에서 비롯된 시장 점유율의 변화 그리고 그걸 만회하는 과정에서 입소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이 좀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또 하나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네.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 회사가 아까 이거는 다 리스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지침을 딜러사에 내렸다. 이게 이제 당초에 알려진 내용인데 이 회사는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판매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는 있는데 네. 소비자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아우디 파이낸셜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리스를 리스사죠, 통해도록 하면 리스사. 뭐 금리가 뭐 한 캐피탈사. 8% 된다라든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 계열사들은 꽁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그 거거든요. 캐피탈에서는 이자 장사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참고로 그래서 40% 할인이니까 한 2,400만 원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네. 이거는 순수한 차량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캐피탈사가 보통 한 연 8%에 5년 조건 이렇게 걸면은 3,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여기다 취득록세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때 30%를 초과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50만 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자, 다른 저 중요한 아이템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뭐 그냥 싸게 팔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8854님이 기업은 좋은 제품 광고 안 합니다. BMW 화재 사고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차 승고에 가면서 차 시리즈 한번 할까요? 네. 진짜? 네. 아, 자, 제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보람 기자? 말씀이 네. 이게 화제가 됐던 25일 화요일 날 공교롭게도 오전 11시에 중앙지법에서 디젤 게이트로 고소를 했어요. 국내 네. 소비자들 5천여 명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네. 전 그 회사 총괄 사장 10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디젤 게이트가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12만 5천 대 정도가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푼도 배상하지 않고 합의금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합의금만으로 20조를 썼다는 거기에 사실. 이제 징벌적 처벌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박태준 님이 이럴 때 기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없습니까? 근데 의심의 여지가 지금 많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박연미 기자 목소리로 할까요? 네, 의심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네. 네. 최승열 씨가 박연미 기자 바코드 아니고 차대번호라고. 바코드. 뭐예요? 차대번호. 제가 뭐예요? 배움이 짧아가지고. 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성공회가 원탁의 기자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경제가 들리는 아침.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이인식님이 우리도 호프집에서 경제 콘서트 하셨는데 어제 저 문 대통령 그 호프집 갔을 때 그 옆에 자영업자분이 하는 녹취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네. 뉴스에서. 근데 정책 낼 때 사업하는 사람하고 자영업자하고 구별 좀 해서 정책 내달라는 말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치킨집 하는 분도 사업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지만 진짜 요즘 같은 현실에 너무 좋은 지적이더라고요. 네. 네, 무슨 정책 낼 때 장사하고 사업은 달라요. 사업은 사장님이 안 나가 있어도 굴러가는데 장사는 사장님이 나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경영학 개론에 또 그런 게 그럼요. 54페이지 셋째 줄에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네. 아, 5457님, 꿈에 원탁의 기자들 나왔는데 로또 사야 할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왔다는 거죠? 로또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과장된 문자, 저희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거 네, 마치 네. 치킨 보내주세요. 이런 치킨 얘기 보내드릴게요. 같은데요. 오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다 보내드릴게요. 저 뭐 커피든 치킨이든. 네. 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어제 또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네. 140조 원 가까운 주식을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 법인의 뭐 거의 모든 쓸만한 회사의 대주주가 돼버렸는데 뜻하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반칙하는 대기업들 그냥 놔두지 말고 원칙대로 감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원칙을 명시한 걸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러는데 선진국도 다 이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어제쯤 의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걸 이제 경영권 참여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것을 명문화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경영권 참여라고 하면 근데 사실 이걸 어디까지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어디까지 경영권을 참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 참여 없이 그냥 적극적인 주주 활동만 한다라면 뭐 소송을 대표적으로 건다라든지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주총에서 표 대결만 참여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투자 늘려라, 배당 늘려라, 고용 늘려라 이런 요구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경영 참여 없는 주주권 행사는 그냥 이빨이나 발톱 빠진 호랑이에요. 저는 약간 이걸 근원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 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대체 왜 생겼냐?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그럼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 반성에 나선 거죠. 선진국들이. 도대체 왜 이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했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취한 건 뭐냐면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강력하게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과도한 수익 추를 막겠다라고 한 네.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원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재무부에서 전 그 MSCI 의장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왜 문제가 났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게 워커 보고서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를 해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실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 같다.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진 않지만 금융회사를 열심히 보도록 하는 집사처럼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스튜어드가 집사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법이 아니에요. 코드가 지침이에요, 지침.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는 약한 거거든요. 네. 그 영국이 처음 도입을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 20여 개 도입했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2014년에 도입을 하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업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이게 일본이 왜 도입했냐면 이거는 무슨 무슨 잘 굴리자 이게 아니라 아베 정부가 야 주가 한번 올려보자 이래갖고 했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를까 일본 기업이라는 게 이 보수적인 지배구조 탓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것 같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외 펀드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다 일본 기업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입해가지고 한번 주가를 올려보자 했고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입하자마자 말이 많았는데 계속 반대 부딪히다가 도입이 된 게 네.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 사태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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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계기가 진짜. 됐지만. 네. 네. 아, 계기가 아니라 네. 진짜 안 되다가 됐어요. 네. 글쎄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온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네. 예컨대 대한항공 사태를 보시면 네. 이사회에서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 경영진이 회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추를 시키고 나아가서 여러 탈세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사회가 열렸다거나 아니면 경영진을 교체하자거나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생각을 잘못했을 때 어떤 쪽에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손을 들어줬을 때 또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국민연금의 그 경영권에 대한 그 참여가 네.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나 어떤 단편적인 사례만 놓고 네. 여기 경영권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위임장 대결도 하고 임원 추천도 할 수 있게 하고 해임도 할 수 있게 해임도 하고. 할 수 있게 네. 하고 지금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행사 예고를 하고 공시를 통해서 그리고 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보도 자료로 내도록 하자. 이게 네. 그러니까 가입자 측을 대리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인데 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참고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박영미 기자 예. 걸 정리하면 기업들이 잘못하는 반칙에 대해서 이제 간섭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오히려 그게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도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한 가지 거죠. 네. 그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걸 말씀드리면 사실상 경영 참여의 핵심은 인사권이에요. 그 인사는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주주가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서서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리인이 잘못을 하고 주주 이익에 반한다면 해임도 시킬 수 있고 해야 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는 어떠냐면 대부분 족벌 경영이고 오너가 손가락으로 해임할 수 있는 게 이사 그리고 감사 사회이사까지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나서야 하는 거느냐. 그럼 이 스튜어디시 코드를 왜 도입하게 됐느냐. 그 근원으로 다시 이것도 돌아가서 보면 그냥 재벌이라든지 대리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엔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에 개입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사권이 네. 그러면 누구 상무 승진시켜주고 뭐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사들을 네.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 그것도 권리가 아니고 그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러니까 주총을 통해서 표대결을 가야 되는 거고. 정리를 하자면 자본시장법에 경영 참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이번에 선임, 해임, 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사회이사, 감사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하지 말자는 게 경영계의 요구고요. 네.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요구라서 네. 어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양측이 대립을 해서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임원 해임이나 추천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등기이사나 이런 걸 사람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간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제 네네.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경영 개입하려면 이제 경영 개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엔 그냥 투자자하고 다르게 여러 뭐 규제가 또 생겨요. 네네. 5%룰 같은 거 적용받아요. 일단은 네.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을 등기해서 사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칩시다. 네. 그런데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사임을 시키려면 이거는 특별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네.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총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건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게 결의가 되는데 특히나 등기이사를 해임시키는 건 특별결의 요건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뭐 많이 갖고 있어봐야 한 10% 정도인데 국민연금의 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주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네. 운용사들까지 거기에 동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 정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기업이 지나친 반칙은 못하게 되는 좋은 효과는 네. 있죠. 참고로 지금 대한항공이 자꾸 얘가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작년에 다 팔았어요. 그 회사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우리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국민연금이 안 갖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네. 버림받았습니까? 네. 네. 그 아까 5%룰 말씀하셨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5% 룰이라고 하는 게 한 5%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약간 주요 주주 반열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사 지분도 5% 갖고 있는 주주는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야, 그럼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이 이걸 공시를 해야 되겠어요? 5% 이상 갖고 있는 게 수십 개 있어요. 굉장히 자주 300개에 나옵니다. 육박합니다. 그렇죠. 네, 네. 290 몇 개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10% 이상이 70 몇 개가 되고요. 네. 근데 지분 보유의 목적이 만약에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 투자다. 네. 라고 하면 약식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우리 이거 좀 팔아야겠어요 하고 공시하는 순간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가 이런 부작용이 난리가 생기고 나죠. 난리가 나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경영 참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참여가 하는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법에 따라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주요 정보를 다 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주식 사고 6개월 안에 팔면 그 시세 차익 물어내야 못 가져가게 돼 됩니다. 있죠. 네, 너 네. 경영 참여한 사람인데 너 속 사정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그걸 팔고 돈 남기고 떠나니?
근데 그 단기 매매 이 차익 반환 네네. 의무 조항 이제 그때부터 걸려버린단 이 말이에요. 5% 룰은 그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단기 그렇죠. 매매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저 돈 불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주머니 채워주려고. 근데 어차피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렇지만요. 네. 이게 만약에 경영 참여가 되려면 일단은 이 5% 룰에 대한 일단 예외 규정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을 고칠 수도 있다 네, 이 네. 말씀이시죠? 그걸 네. 이제 금융위가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네. 기업들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겁니까? 아니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자꾸 내 회사 쳐다봐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주식회사 그리고 공개기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공개기업이 됐다라는 건 재무제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이 있다면 공시를 통해서 이사회 회의록까지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업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러면은 결국 내치만 하겠다. 내부 정치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싫다면 그냥 대주주가 100% 다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하고 개인 회사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 필요할 때 자본은 조달하면서 주주들의 간섭은 받지 않겠다. 총수리가 지분 뭐 어불성설인 거죠. 3% 많으면 5%인데 그 언제 100%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아들한테 2% 물려주는 것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데. 공개 기업이라면 네. 공개 기업답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박연미 기자. 글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의의 역설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서 모든 것에 어떤 명분이 있지만 실행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 그리고 그 돌다리도 두드려 볼 필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5% 이상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지금 276개. 네. 276개 회사를 사실상 들어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네. 그런 파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국민연금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혹여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람직하게만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제도적인 경영 참여의 길이 열렸을 때 이게 단 한 건이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네. 물론 99%가 좋고 1%가 악용되면 99%를 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물론 합리적입니다만 네. 저는 이게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그래서 자, 접근할 마무리를 필요가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밑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 거고 네. 그 독립성, 중립성 이야기 나오니까 그 밑에 무슨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만들죠.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회 밑에 위원회 만들고 또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도 네. 이거 정말 좌지우지할 정권이 들어서면 그 위원들 싹 다 소용없어요. 바꾸면서 네. 다 장악해버리는 아니 거니까 어차피 그 중요한 위에 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어차피 당연직으로 그렇죠. 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문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네.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될지 자,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의결권 행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 그냥- 괜히 비전문가가 들어와서 위원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절차적 어차피 정부가 정당성이죠. 개입하려면 네. 이게 얼마예요 돈이 지금 몇백조인데 그걸 민간에 맡길 수는 없고 어차피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데 정부가 독립적으로 놔두느냐 개입하느냐 의지의 문제예요. 제가 그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게 경영권 참여다라고 하면서 소위 네. 말하는 사실 그 노동이사제 부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 회사의 운영 방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기후에 불과하다는 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국민은행 주주총회인데 거기서 국민연금만 노동이사제 찬성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국민연금은 늘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바로. 네.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더라도 다른 지주가 왜냐면 당시 그 회장, 금융지주 회장이 수익을 엄청 많이 냈어요. 리딩뱅크를 탈환했거든요. 네. 야, 주식 많이 오르고 잘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결국은 그게 회사만 시장의 판단이죠. 잘하면 네, 네. 그게 시장의 국민연금이 하든 판단이에요.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좌지우지 간섭이 아니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간섭이라고 하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머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날 따뜻한 애정으로 보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 꼭 간섭한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하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하여튼 30일 날 국민연금 맞춰야 돼요. 30일 날 국민연금이 어떤 결과 내는지 또 지켜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